매실 푸딩이라나요? 플럼 푸딩 모델이라 그래서 매실 푸딩 모델을 만들죠. 이 이론이 나중에 후대에 들어서 2025년에 푸딩 원자 반팔티로 탄생을 하게 되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의 주제, 양자역학의 진실이죠. 대표적인 사진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갖고 왔죠. 예,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지금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필두로 해서 오늘 바로 양자역학의 진실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이처 기사가 나와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2025년 7월 말에 네이처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이처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양자역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맨날 양자역학 발표하고 여기저기서 뭐 영상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양자역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존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죠. 제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양자역학을 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고, 아무도라는 말을 붙였다는 건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이제 과학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양자 컴퓨터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이해했으니까 만들고 있는 거겠지 하고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예,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럴까? 양자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양자고,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양자고,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다 양자잖아요. 사실 세상이 다 양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을 다 이루고 있는 이 양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그 학문이 양자역학이잖아요. 결국에는 만물을 구성하는 이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반이겠죠. 예. 그러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질문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 시대 2025년의 양자역학에 대한 질문으로 꿰투로 들어갑니다. 탈레스.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 한 명이죠. 철학을 설파하던 탈레스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정설이 바로 탈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탈레스에 대해서 붙이는 어떤 수식어들이 있죠. 그리스의 7대 현인, 그리고 어떤 이들은 탈레스를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과학의 아버지. 왜 이 사람을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이 과학에 대한 사고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바로 이 탈레스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시절의 사람들은 정말 이 거대한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자연 재해들, 뭐 지진이라든가 뭐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로 신들의 시대였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인간들은 신들에 의해서 뭔가 일들이 이뤄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에 탈레스가 처음으로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탈레스를 과학의 아버지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과학이 없어. 과학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왜 일어나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열받았다, 신이 노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노했는지 몰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신 덕분에 제사를 안 지냈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일단 그 고대 그리스가 대부분 이제 주변이 바다잖아요. 에게해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항해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세이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사를 올리고, 혹은 생기기 전부터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탈레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탈레스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탈레스가 살고 있던 이 그 밀레투스 이오니아 지방이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 지진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죠. 탈레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포세이돈 신이 노예서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겠지만 자기는 이거에 대한 진짜 원인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탈레스는 왜 자연에서 지진이란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아닌 이 자연 현상 그 자체만으로, 원리만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과학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의 어떤 전환점에는 이 탈레스의 사고방식이 시작을 한 겁니다. 탈레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 우리가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에 물건을 많이 실어도 그 무거운 물건들이 물 위에 떠 있잖아. 그것처럼 탈레스도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주변에 또 에게 주변의 섬들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탈레스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지구가 어쩌면 물 위에 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지구가 물에 떠 있으니까 이 물이 흔들리면, 파도가 일렁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 땅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진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스를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신에 의한 것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탈레스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근간에는 탈레스가 부유했던 이유도 있고, 부유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의 중심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했던 문명들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가능했을 거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탈레스가 살던 시기에는 이미 발전된 문명들이 있었어요. 밑에 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신바빌로니아라 그래서 바빌론 하면 떠오르는 또 그 시절이 바로 신바빌로니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문명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신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탈레스는 과학적인 사고를 디벨롭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탈레스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토대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혹은 호박을 문질렀을 때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를 많이 했다고요. 기원전 585년에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탈레스가 이 전쟁이 멈추게 될 어떤 계기가 되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을 예측을 합니다. 어떤 신에 의한 점지를 통해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일식이 일어나는 날을 예측을 하면서 아마 이 해에 전쟁이 멈출 것이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일식을 처음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것도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일식도 예측하고 지진이 왜 그런가지 맞냐 틀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은 뭐지? 라는 질문에 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탈레스는 뭐라고 정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대자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물의 본질은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에서 다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거는 당시 이 탈레스가 살았던 밀레투스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당시에 밀레투스 사실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 현재 이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은 터키 쪽인데 흐릿하게 보이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실제로 지금 이제는 대륙입니다. 근데 탈레스 시절에는 여기가 바다였어. 여기까지 쭉 바다였어.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여기까지 땅이 내려와요. 여기가 다 땅이야. 여기 바다가 없어. 이때부터는 이제 밀레투스는 항구 도시가 아니죠. 그러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여기까지가 다 땅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이 강이 하나 있잖아요. 예, 요 메안데르 강이 있는데 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진흙이나 점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퇴적됩니다. 퇴적되면서 점점 바다가 땅으로 변해요. 아마 분명히 밀레투스에 살고 있던 탈레스도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데들 다 들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바다가 땅으로 변해가는 거를 봤을 거라 이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퇴적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탈레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물이
땅으로 변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이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바로 탈레스의 제자죠. 아낙시멘더가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탈레스가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탈레스의 말이 옳았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은 왜 존재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는 이게 동의하기가 힘들다. 물이 많고 습하고 추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이 아예 없는 건조하고 혹은 굉장히 뜨거운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모든 현상들을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결론을 냅니다. 물보다 더 뭔가 근원적인 거, 더 원시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마인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낙시만드로스가 결론 지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아페이론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실제하는 물질이 아니야. 실제하는 물질이 아니고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이 아페이론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밸런스거든요. 세상이 이 아페이론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한다. 무한한 아페이론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로 반대가 되는 것들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 추운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면서 계속 무한하게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아페이론이라는 근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이걸 이제 탈레스에 반박한 아낙시만드로스가 있었는데, 이제 또 아낙시만드로스를 반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로 여겨지는 아낙시메네스죠. 관측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본질을 정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탈레스는 실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페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 분명히 만물의 근원은 실제 하는 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 필요하다. 근데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그런 경험적 설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아낙시메네스는 그렇다면 세상의 근원은 바로 공기다. 모든 것들은 공기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로 변화된 것이다. 아낙시메네스는 물 이전의 것으로 공기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 걸 봤겠죠. 그 수증기가 되는 원인은 어떤 불에 의해서 물을 끓였을 때거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낙시메네스가 공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굉장히 재미난 화학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응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이 탄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응축이 되면은 그게 물이 되고, 그 물이 응축이 되면은 땅이 되는 거다. 땅이 응축이 되면은 바위가 되고, 반대로 그 물이 희박해지면은 구름이 되고, 구름이 희박해지면 다시 근원 물질인 공기가 되고, 이 공기가 더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 그럴싸하죠. 불 근처에 있으면은 막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잖아. 이러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어떤 그 탈레스에 대한 모순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모든 것들이 공기에서부터 보냈다더니 오 대박! 퍼즐이 다 맞춰지네. 탈레스의 말도 해석이 다 가능하고,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했던 물에 대한 모순인 불에 대한 존재도 해석이 가능하고, 다 설명되네. 만물의 본질은 끝이야. 공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로 내린 결론이에요. 이 당시에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야 이거는 자연을 다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철학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밀레토스의 사상이 굉장히 고대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아니야 난 이거보다 더 근원이 있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공기가 응축돼서 물로 변하고, 물이 응축돼서 땅으로 변하고, 생성과 소멸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이면서도 이 변화한다라는 게 좀 별론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해. 왜냐면은 너무 다르잖아. 땅이랑 나무랑 물이랑 이 공기, 이건 너무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좀 변화한다라는 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150년 200년 정도가 지나서 데모크리투스가 나오죠. 데모크리투스가 결론을 집니다.
이때 또 데모크리토스도 이제 바닷가에 있었나 봐.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딱 보는 거야. 모래사장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멀리서 봤더니 모래사장이 사실 하나의 물질처럼 보여. 근데 가까이서 봐서 내가 짚고 보니까 이거 엄청 작은 알갱이인 모래네.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물질로 보이네. 가만히 있어봐. 세상에, 소금도 그러네? 소금도 하얀색 물질처럼 보이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소금 가루네? 이거 지금 아까 밀레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하나의 근원 물질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물질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서로 다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걸 고대 그리스 말로 아토모스라 그럽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이야기들 처음에 탈레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데모크리토스까지 오면서 현대 어떤 물리학의 해석과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죠. 2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다 합리적이었어. 계속해서 모순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뭔가 더 합리적인 해석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그 끝에 아토모스라는, 쪼갤 수 없는 알갱이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데모크리토스의 아토모스에 의해서 존 달튼이 19세기가 되어서야 이 데모크리토스의 아토모스를 용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아톰이란 말을 하죠. 근데 존 달튼이 어떻게 알았겠어? 원자 안에 더 쪼갤 수 있다라는 걸. 아직도 이런 사고 과정을 하고 있다. 이 사고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알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도 이해가 됩니다. 존 달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가 합쳐서 물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897년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J.J. 톰슨이 하죠. 음극선관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관 실험이 뭐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압을 걸면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튀어나온 거를 총처럼 발사를 해보니까 총처럼 발사를 할 때 요 사이에다가 전압을 걸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더니 플러스 쪽으로 전압을 건 쪽으로 휘어져서 가더라. 분명히 물질에서 뭐가 나왔는데 물질 자체는 중성이잖아. 근데 물질에서 뭐가 조그만 게 나온 것 같은데 나왔는데 이게 뭔가 전압을 걸었더니 이쪽으로 휘어져서 여기에 뭔가 형광 반응을 하더라. 톰슨이 뭐라고 그러네? 바로 매실 푸딩이라네. 플럼 푸딩 모델이라 그래서 매실 푸딩 모델을 만들죠. 원자가 사실은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플러스 극성을 가지는 큰 빵 안에 매실들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초코칩처럼 존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고전압을 걸어서 금속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했을 때 그것들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론이 나중에 후대에 들어서 2025년에 푸딩 원자 반팔티로 탄생을 하게 되죠. 네, 모 사이언스에서 새로 만들어진 푸딩 원자 반팔티. 1911년이 되면은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나옵니다. 아까 톰슨이 뭐라 그랬어요? 이 플러스 상태의 어떤 원자라는 빵 안에 마이너스 상태의 전자라는 초코칩들이 팍팍팍 박혀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자는 뭔가 꽉 찬 빵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1911년에 어니스트가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굉장히 무거운 질량의 물질이 뭐예요? 양성자죠.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이 양성자를 쏩니다. 양성자라고 안 하고 원자 핵이라고 할게요. 원자 핵을 그냥 쐈어. 그 얇은 금속 파마에다 쏩니다. 쐈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알파 입자를 쐈는데 대부분은 통과를 해. 이 얇은 방막을 그냥 통과해버려. 통과하면은 굉장히 세게 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쐈는데 통과하다가 어느 것들은 살짝 꺾여서 부딪혀. 왜 그냥 통과할 거면 그냥 다 통과해버리지 왜 또 살짝 꺾여서 부딪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진짜 막 10,000번에 한 번씩 거의 90도 이상으로 꺾여서 뒤돌아와서 충돌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만약에 원자가 톰슨이 말한 그런 꽉 찬 빵 같은 거라면 원자 핵을 쏘면 사실은 부딪히거나 아니면 뚫고 넘어가거나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왜 이거 왜 꺾이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뭐 꺾일 수 있다 쳐. 왜 어떤 거는 또 갑자기 뭐 그냥 확 하고 반대로 튀어나가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어니스트가 결론을 집니다. 이거 원자 내부가 거의 비어있어. 원자의 어떤 전체 질량을 구성하는 그 핵이 굉장히 작게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실험이 설명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진 거야.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 주위에 전자가 둘러싸여 있는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원자 구조와 비슷하게 되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닐스 보어가 나타나요. 인사의 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